네, 고대 유대인 율법서 탈무드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남편의 입냄새를 참고 살라는 건 아내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이므로 이혼을 찬성한다. 악취가 얼마나 심했으면 그러니까요. 저주라는 표현까지 썼을까요? 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저서에도 이 구취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여전히 구취는 달갑지 않은 불청객입니다. 네. 자, 꼬박꼬박 양치질하고 구강청결 신경 많이 쓰는데도 왜 이토록 구취는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주치 구강내과 변진석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슬쩍 열린 입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묘한 악취. 입냄새는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삶의 질마저 침범한다. 겪어본 사람은 다 아는 말 못할 입냄새 고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구강내과 변진석 교수에게 들어본다. 불쾌하고 찝찝하지만 치료받긴 애매한 그 이름 구취. 그런데 입냄새 때문에 병원을 올 정도면 그 불편함이 대체 얼마나 큰 걸까? 구취로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본인은 양치를 잘하는데 왜 구취가 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양치법이 아니라 단순히 시간을 오래 하고 또 본인의 생각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양치법과 구강 내 구취를 일으키는 세균의 수를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강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치과의 세부 전공 과목 중 하나인 구강내과. 구강내과 의료진들은 치아와 잇몸뿐 아니라 입 전체를 복합적으로 진료하고 치료한다. 구강내과에서 다루는 다양한 질환들이 대부분 만성적이고 아직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난치성 질환이 많아서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사이다 진료가 되지 못하는 점이 늘 아쉽고 의사이자 과학자로서 해당 질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연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치료 방법을 도입하고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변진석 교수의 특이한 이력, 의사, 과학자.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면역학과 병리학을 전공해 의사이자 과학자로서 의생명과학 연구에 힘쓰고 있다. 의사과학자로서 저는 현재 심각한 구강건조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을 위해 침샘이 파괴되는 질병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연구팀은 이 질환을 유발하는 새로운 유전물질을 발견하여 논문 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연구 범위를 확장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고통받는 구강 내의 다양한 면역학적 질환의 원인을 밝히고 그 치료 방법을 과학적으로 확립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구취가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질환은 절대 아닙니다만 네. 아무래도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하는 건 사실일 것 같은데요. 반대로 환자분들이 겪는 그런 스트레스는 또 얼마나 클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직접 만나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저희 구강내과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서는 네. 구취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둔 사례도 있었고요. 네. 너무 심해서 정신과에 의뢰를 드린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취는 대부분 입 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취를 적절히 진단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게 되면 네.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방송 시청자분께서는 구취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특히 요즘 또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네. 저희가 오랫동안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원치 않게 본인 스스로의 입냄새를 계속해서 맡게 되잖아요. 네, 그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성인 남녀 한 2,000명 대상으로 했던 건데요. 응답자 68% 정도가 네. 마스크 착용 후로 내 입냄새 때문에 너무 괴롭다. 이런 답변을 냈다고 합니다. 뭐 이 구취 또한 아마 코로나 시대의 또 하나의 불청객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님. 네. 예.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이제 코로 숨을 들이쉬기가 불편해서 입으로 내쉬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구호흡을 하게 되면
입안이 많이 건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입안에서 산소를 싫어하게 되는 세균들이 많이 번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 보건복지부에서도 배포한 자료를 보면은 네. 이 코로나 블루 시대에 이 구취로 인해서 고민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구취를 콕 집어서 제거하는 구강관리 수칙으로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근데 또 앞서서 탈무드의 판결문에 구취가 이온 사유로도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이게 또 영화 촬영 현장에서도 좀 부담이 컸던 사례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여기에서 클라크 게이블이 상대 배우인 비비안이하고 키스씬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평소에 클라크 게이블의 구취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비비안이가 구취 때문에 키스씬에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실신을 했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 구취가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구취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까 앞서 사례에서 클라크 게이블처럼 잇몸 질환이 정말 심해서 발생하는 구취는 네. 바로 병적인 구취라고 해서 여기에서 설명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예. 누구나 다 입안을 그렇죠. 맡아보면은 구취가 나는 것처럼 그런 생리적인 구취, 뭐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영향 때문에 발생하는 생리적인 구취들이 있을 수 있고요. 바로 이런 구취들은 진짜 구취라고 해서 네. 꼭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예. 하지만 본인의 기대로 인해서 실제로는 구취가 없는데 구취가 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짜 구취라고 하고요. 예. 그 이상을 넘어서 구취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막 느껴서 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인들의 사례에서 조사를 해보면 10명 중에 5명 정도는 구취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했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고요. 예. 그중에 2명은 실제로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실제 이 구취 관련해서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특별히 좀 민감하다, 예민하다 이런 또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인가요? 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문화권은 유교 문화권으로 공동체 문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서로 간에 대면할 기회도 많고 서로 간에 식사도 같이 모여서 그렇죠. 자주 하고 하기 때문에 말을 서로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또한 서로를 너무 지나치게 배려하다 보니까 네. 서로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나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예민해서 더 그렇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예. 네. 자, 우리를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했던 구취, 지금부터 구취를 일으키는 원인들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원인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구취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예. 대부분 90% 이내가 구강 내의 원인, 즉 입안만 잘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꼭 알아두시고요. 대표적인 예로 치태라든지 치석, 그리고 오래된 불량 보철물들, 그리고 또 치아가 충치가 오래돼서 발생하는 치아 우식, 그리고 입안에 생기는 다양한 염증성 질환인 구강 연조직 질환,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치주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잇몸이 망가지는 그런 질환이죠. 그리고 꼭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이따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구강 건조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입안이 마르는 질환인데요. 이 질환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구강 내 원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구강 내 원인 중에 가장 많은 중요한 이유는 휘발성 황화합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이번 시간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구취를 유발하는 이제 3대 황화합물이 있는데 황화수소, 메틸머캅탄, 황화디메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황화합물은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휘발성이 강합니다. 예. 잘 날아다닙니다. 네. 입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내쉴 때 상대방에게 구취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황화합물, 휘발성 황화합물은 누가 만들어내느냐? 바로 음성 혐기성 세균입니다.
혐기성 세균은 말 그대로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입니다. 이런 세균들은 입안에서도 특히 음지, 산소가 잘 없는 곳에서 많이 서식을 하면서 휘발성 황화합물을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황화합물이 결국은 상대로 하여금 구취를 유발하게 하는 세균입니다. 네. 이 세균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유독 이제 구취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네, 아침에 발생하는 구취는 기상 직후에 발생하는 생리적인 구취인데요. 예. 밤에 우리가 많은 부분 입을 다물고 그렇죠. 잠을 자게 되는데요. 예. 입을 다물고 자게 되면 입안에 산소의 농도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침 분비량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이 혐기성 세균들이 잘 서식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네. 또 온도도 굉장히 적정하게 예. 유지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취가 발생할 수 있는 많은 환경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금세 또 양치질을 하고 나면 그 냄새는 또 사라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은 침이 분비가 잘 되고 또 양치도 하고 음식물을 섭취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리적인 구취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구취를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들 알아봤는데요. 예. 우리 입속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관 하면 우리의 혀가 되겠습니다. 이 혀가 또 깨끗하지 않을 때 구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취의 가장 큰 원인,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설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지는 하고 계시겠지만 설태가 그럼 어느 정도까지 구취에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살펴보면은 정상인의 평균 설태량에 비해서 실제 구취 환자들은 2배 이상의 설태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혀의 앞쪽 부분은 양치를 잘 하십니다. 하지만 혀의 뒷부분은 평소에도 양치가 잘 안 되고 이 부분들은 실제로 잘 현미경으로 살펴보면은 이 안에서 많은 혐기성 세균들이 서식을 하게 되고 네. 또 좋은 두껍게 형성이 되면서 겉에 아무리 침이 많아도 보호막처럼 작용을 해서 구취를 많이 일으킬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설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도 이 구취가 설태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것들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표에도 나옵니다만은 안쪽이 보면은 설태가 좀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옵니다. 저런 부분을 이렇게 제거하려고 양치하다 보면 이제 구역질까지도 네. 많이 나오는데 설태 제거는 좀 올바른 양치질이 있겠습니까? 설태를 제거한다고 특별하게 도구를 이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가지고 계신 칫솔을 이용을 해서 구역질이 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건 본인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잘 맞춰가지고 하되 거울을 보시면서 하얀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제거되고 선홍색 부분이 노출이 될 때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너무 세게 하거나 그러면 제가 환자들 중에는 피가 나는 환자들도 봤습니다. 네. 혓바닥에요. 예. 혀는 혈관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예. 좀 조심해서 예민하게 다뤄주셔야 됩니다. 네. 네. 부족하게 되면 따로 설태를 제거하는 그런 도구들도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 상담을 받으시면 예. 되겠습니다. 네, 혀를 깨끗하게 관리를 했을 때 구취를 좀 예방할 수 있다 알아봤고요. 네. 또 잇몸에 질환이 있을 때 또 구취가 심해지지 않습니까? 잇몸 질환은 굉장히 다양한 구강 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실제로 히포크라테스도 잇몸이 건강해지면 구취는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듯이 저런 구강 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구취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구취가 잇몸 질환에서 발생되는 기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에 잇몸 질환이 나타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혐기성 세균들이 많이 번식을 하게 되겠고요. 그 혐기성 세균이 휘발성 황화합물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 그 휘발성 황화합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자인 메틸머캅탄이 메치오닌을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메치오닌은 우리 몸에 있는 잇몸질을 분해하게 돼서 교원질이 분해하게 되면서 잇몸 질환은 더 가중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제가 오늘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흡연입니다. 네. 흡연이 우리 입안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휘발성 황화물을 자체가 함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태를 촉진시켜서 이 혀에 보듯이 새카만 모양의 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치주 질환을 악화시키고 입안에 이런 담배 연기가 오래 머물게 됨으로써 구강 건조증, 점막을 건조하게 만드는 성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강 점막에 다양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심지어는 구강암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인자로 알려져 있어서 네. 흡연은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좀 전에요, 그 90%가 구강 내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0%는 구강 외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구강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입으로 호흡하는 구호흡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사진에서 보듯이 입안에는 목구멍 안쪽에 편도가 있게 되는데요. 그 네. 편도 안에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이 쌓이게 되는 결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한 냄새를 보입니다. 네. 그리고 코와 관계된 얼굴에 많은 구멍들이 있는데요. 그 구멍들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렇게 입 안으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위장관, 소화기계에서 올라오는 그런 냄새들, 아까 간질환 대표적으로 예, 예. 말씀하셨는데요. 간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달걀이 썩는 냄새가 날 수 있고요. 네. 또 신장 질환은 암모니아 냄새, 그리고 당뇨를 오래 앓고 계신 분들은 이런 케톤산 때문에 시큼한 과일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 위산이 이렇게 역류되는 경우에도 역시 구강의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구취를 유발하게 됩니다. 현숙 씨는 남들에게 말 못할 민망한 고민이 생겼다. 바로 언젠가부터 심해진 입냄새. 열심히 양치질을 하면 나아질까 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입에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양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혓바닥이 좀 불편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 혓바닥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게 됐고요. 자고 일어나면 가장 심했고요. 그리고 보통 좀 밤에 좀 많이 심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이제 냄새가 나는 것 같으니까 좀 말을 좀 많이 안 하게 되고 좀 이렇게 주위 사람 신경을 써서 될 수 있으면 좀 입을 좀 다물게 되죠. 스트레스로 씨름하던 현숙 씨는 결국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검사 결과에서 만성적인 구취를 진단받은 현숙 씨. 막연히 느껴졌던 구취를 정밀 측정하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환자분의 입안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분해되어 발생하는 휘발성 황화물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 환자분의 구강 내 원인이 돼서 발생되는 구취로 진단하였고, 이후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열심히 배운 구강위생관리법. 정확한 방법으로 입속을 청결히 하니 구취도 상당히 개선되었다. 온입 대청소라는 개념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 안에 입술 안쪽이라든지 그리고 혀 밑, 그리고 입천장, 잇몸, 전체적으로 입 안에 있는 모든 구조물들을 한 번씩 쓸어주시고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균의 먹이들을 다 제거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예, 올바른 양치법을 해서 입안이 깨끗해지니까 냄새도 안 나고 하면은 주위 사람 신경 안 쓰고 말도 좀 잘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생활에 활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가까이 하기엔 너무도 먼 구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즘 뭐 마스크 많이들 쓰시니까 입속이 좀 건조하다. 이거 앞서 서두에 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입이 마르기 때문에 덩달아서 구취도 더욱더 심해진다. 이걸 구강 건조증이라고 또 명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이제 입마름이 심하면 구취가 생기나요? 인데요. 구강 예. 건조증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강 건조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취를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입이 마르고 또 맛을 잘 못 느껴질 수가 있고요. 치아 우식이라든지 치주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음식물을 삼키는데 많은 곤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 약 30% 정도가 이런 구강 건조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고령층에서 유독 많이 생기는 이유와 또 구강 건조증을 일으키는 원인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고령층 어르신들께서 드시는 약물 기원에 구강 건조증이 많습니다. 예. 만성적으로 복용하시는 다양한 약물들, 지금까지 한 400여 종 이상이 구강 건조증을 만성적으로 복용했을 때, 장기간 복용했을 때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구강 건조가 심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입속이 뭐 사막 같다 뭐 이런 말씀들까지 하는데 메마른 사막에 적절한 수분이 필요하듯 입속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님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입안에 침이 부족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은 이 구강의 파수꾼이라고도 얘기가 되는데요. 네. 침은 다양한 항균 작용, 아까 구취를 유발하는 그런 세균들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입안을 깨끗하게 해서 입안에 있는 다양한 나쁜 성분들을 목 안으로 넘겨주는 그런 세정 작용, 예. 그리고 소화 작용, 그리고 다양한 완충 기능과 치아를 단단하게 하는 기능, 그리고 맛을 느끼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되고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하고 그 안에는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성분들이 있어서 네. 침이 없게 되면은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실제로 구강 건조증을 문제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구강 건조증을 진단하는 과정은 먼저 구강 건조증의 설문지, 네. 그리고 피 검사, 그리고 입안에 침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타액 유출량 검사, 그리고 심한 분들은 이렇게 타액선의 기능을 검사하는 방사선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조직 검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구강 건조증 이야기를 하니까 안구 건조증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네. 안구 건조증이 걸리면 인공 눈물을 넣어서 증상을 좀 완화를 시키잖아요. 예. 그럼 이런 구강 건조증은 어떤 방법으로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건가요? 네, 구강 건조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역시 안구 건조증과 마찬가지로 구강 건조증에도 인공 눈물처럼 인공 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인공 타액은 실제로 입안에 있는 침의 성분과 유사한 물질들을 섞어서 만든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가습기를 사용하고 잠을 주무신다든지 아니면 구강 건조, 연고, 그리고 침샘을 자극하는 마사지, 그리고 흡연과 음주를 줄이고 타액 분비를 촉진하는 약물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타액 분비를 촉진하는 약물은 대표적으로 필로카르핀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 약물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침의 분비를 촉진하는 그런 약물입니다. 네. 이제 뭐 구취의 진단, 치료, 예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략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요즘 사실 뭐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네. 구강 어떤 청결 상태 내지는 구취 정도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또 구취가 다양한 방법으로 원인이 되기도 하고 네. 또 심리적인 부분도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냄새가 좀 심하다, 또 심하지 않다 이렇게는 진단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진단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구취를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10명 중에 9명 정도는 구강 검사를 통해서 다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취를 실제로 진료실에서 검사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먼저 설문지를 작성을 하게 되고 입안에 꼼꼼한 방사선 검사, 그리고 타액 분비율 검사, 충침이 보철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치면에 세균막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치주 질환의 평가를 위해 지역사회 치주 지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설태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강내 연조직 질환이 있는지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런 보철물들이 오래된 경우,
혹은 입안에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곰팡이 감염이 심해지는 경우, 또 이런 구내염, 다양한 구내염인데 이런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점막 질환들, 그리고 혀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가는 다양한 혀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도 이 환자분들이 정신과로 네. 의뢰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했는데, 이 구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심리적으로 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구강내과에서는 간이 심리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구취가 환자분들의 어떤 대인 예민성, 그리고 우울증, 걱정 수치, 강박증 이런 것들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구취를 실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 살펴보겠습니다. 네.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관능검사법입니다. 관능검사법은 직접 맡아보는 방법인 직접법과 뭔가 도구를 이용을 해서 맡아보는 간접법이 있을 수 있는데, 관능검사법이 실제로 구취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고. 네. 네. 세균배양법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혐기성 세균을 배양을 해서 이 혐기성 세균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구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혐기성 세균의 활성도가 높아지고 더 증식하는 능력이 많아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화물의 가스 측정법이 있습니다. 황화물은 제가 아까도 꼭 기억하셔야 될 그런 네. 물질이었는데요. 휘발성 황화물인데요. 실제 구취를 측정을 해보면 3가지의 휘발성 황화물인 황화수소, 메틸머캅탄, 황화디메틸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황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입안에서 음식물이 분해돼서 나는 그런 냄새, 그리고 메틸머캅탄 같은 경우에는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조직이 분해돼서 나는 냄새, 그리고 황화디메틸은 많은 경우 위장관에서 역류돼서 나는 냄새를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황화수소와 메틸머캅탄 수치가 기준값보다 높아져서 실제적으로 구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구취 진단을 받았습니다. 구취 치료법으로 또 설명을 좀 이어주시죠. 네. 그럼 구취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취 치료의 일반적인 원칙은 이제 세균수를 억제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이 되겠고요. 이렇게 혐기성 세균의 활성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입안에서 궁극적으로는 세균의 먹이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잔사라든지 입안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조직들의 잔사들을 제거하는 거고요. 그리고 침 분비를 저해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지나치게 긴장을 한다든지 물을 좀 자주 마시지 않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신 분들은 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휘발성 황화물의 생산과 활성을 기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입안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칫솔질이 있고요. 칫솔질에 대해서는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전문가 양치법, 특히 양치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환자분들에게는 저희가 맞춤형으로 전문가 양치법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혀를 닦을 수 있는 방법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치간 칫솔과 치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덴탈 IQ가 높을수록 다양한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2개에서 3개 정도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기본적으로 잇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스케일링,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말을 붙여봤는데요. 네. 온입 대청소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양치질을 할 때는 치아, 조금 더 나아가신 분들은 잇몸 마사지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는데요. 네. 실제로 입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균들의 먹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치아, 잇몸뿐만 아니라 입천장, 그리고 입 안에 있는 점막, 그리고 입술 안쪽까지 입안에 있는 구석구석을 칫솔을 이용해서
닦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내원하는 환자분들 중에는 그 방법만 잘 알려드렸는데도 구취가 많이 개선된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화학적인 방법인데요. 아연 함유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연은 대표적으로 휘발성 황화합물의 활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런 구취를 줄여줄 수가 있고요. 구강 함수제라고 하는 클로로엑시딘 그리고 트리클로산, 이센셜 오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일리톨 함량이 높은 자일리톨 껌 같은 경우에도 구취를 화학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자, 이렇게 구취의 진단 또 치료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요즘 이 구강 세정제 판매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기도 하고 또 서로를 위한 에티켓,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스스로를 위한 에티켓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이 구강 청결제, 구강 세정제 어떤 걸 골라서 어떻게 써야지 잘 쓰는 걸까요? 네, 요즘 구강 청결제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구강 청결제는 잘 알고 적절히 사용하면은 물론 도움이 됩니다. 네. 하지만 구강 청결제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고 그 중에서도 알코올 성분들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알코올 성분을 구강 세정제에 넣는 이유는 다양한 구취나 그런 세균을 억제하는 물질들을 녹이는 용매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들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소주를 입안에 털어넣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따갑습니다. 네. 그만큼 구강 점막을 자극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특히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입안 점막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알코올은 분해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데요. 입안에 물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나 또 예방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예방에 필요한 수칙들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네, 구취 예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식이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구취를 유발하게 되는 이런 식품들, 마늘, 네. 뭐 대파, 양파 이런 것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생균제와 식이섬유 같은 것들을 많이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균을 없애주는 방법 그리고 또 입안을 기계적으로 세정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구취를 예방하는 물질 중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녹차가 있습니다. 녹차에 이 카테킨 성분이 많이 세균수를 줄여주고 또 휘발성 황화합물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평소에 녹차를 커피 대신 녹차를 좀 많이 드시면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구취를 예방하는 구강 관리 수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연 말씀드렸고요. 흡연은 구취의 원인인 황화합물을 쌓이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음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강 건조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류의 섭취를 줄여서 입안에서 세균이, 특히 염기성 세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을 최대한 줄여주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커피나 차 등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그런 음료들은 줄여야 되고요. 수분을 많이 보충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착색된 음료들은 구강에 다양한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더불어서 꼼꼼하게 칫솔질하는 게 또 근본적인 예방법이 될 텐데 네. 하루에 3번, 3분 동안 하라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올바르게 양치하는 방법도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구취를 예방할 수 있는 치약의 성분 중에는 이제 불소가 들어가 있는 치약으로 닦게 되면은 구취를 예방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치아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취 예방에는 물론 치아를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우리가 하루에 3번 양치를 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전에 하는 양치입니다. 왜냐하면 자는 동안은 우리가 입안에 치매 분비가 떨어지고 그
휘발성 황화물을 만들어내는 많은 혐기성 세균들이 살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 자기 전에는 양치를 3분 이상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가져가신다는 느낌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옷입 대청소를 네. 다 하듯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네. 그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평소 이제 아침 점심은 간단하게 하고요. 네. 그런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양치질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마다 굉장히 다른 적용 방법이 있겠지만 개인의 구강 상태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순서를 정해놓고 잘 닦고 어느 한 군데 이 뺨 쪽 그리고 혀 쪽을 잘 닦으시면 되겠고 특히 맨 마지막 치아의 뒷면을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맨 마지막 치아의 뒷면을 닦는 좋은 칫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시중에서 구입을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치과 선생님은 과연 뭐 치아를 어떻게 관리하실까도 사람들 참 궁금해하는데 치과 선생님들의 자제분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칫솔질에 대해서 어떤 걸 강조하셨을까 하는 것도 궁금한데요. 어떤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 습관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거부감 없이 이 양치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칫솔질을 양치질을 하나의 놀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르쳐 주는 게 좋은데요. 너무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아이들이 칫솔을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칫솔을 옆에다 놔두고 가지고 놀도록 그렇게 해주는 방법 그리고 어느 정도 칫솔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면 이제 꼼꼼하게 닦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칫솔모가 작은 칫솔을 이용을 해서 닦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입냄새가 많이 나는데 혹시나 제가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 얘기를 못 했던 경험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식사 후나 아니면 커피를 마시거나 하고 그러면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느껴질 때 가글을 하긴 합니다. 식사 마치면은 이빨 양치하는데 혓바닥도 닦고 이모습도 닦고 이 사이사이에 치간 칫솔까 하고 그렇게 하지요. 입냄새 제거로 허브티나 아니면 구강 스프레이 또 뭐 이렇게 끔을 씹는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구체와 관련된 시민들의 소리도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약손 상담실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또 다시 하나하나씩 꺼내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5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얼마 전부터 입안이 화끈거리는 증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과 혀에 불이 난 것처럼 얼얼하고 아프고 입안이 계속 마르는데요. 별다른 상처가 없는데도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혹시 심각한 병입니까? 네. 병인가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생활하실 때 불편함이 상당히 많으시겠는데요. 예. 얼얼하게 아프시기도 하고 화끈화끈하시기도 하고 어떤 증상인 거죠? 네, 아주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는 질환으로 의심됩니다. 네. 정확한 검사는 추가적으로 해봐야 예, 되겠지만요. 입안이 이렇게 화끈거리면서 입안이 마르고 또 심하면은 입맛을 잘 못 느끼는 경우를 동반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입안에는 살펴보면 별다른 변화가 전혀 없고요.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이 통증으로서 느껴나는 건데요.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입안에 발생하는 신경통의 일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런 증상들은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다양한 약을 드시고 있는 그런 경우라든지 또 입안에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대부분 이런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심각한 병은 아닐 것 같으니까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코로나 이후 체중이 늘어 2달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양을 최대한 줄여서 8kg을 감량을 했는데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입냄새입니다. 얼마 전 직장 동료가 조심스럽게 알려줘서 너무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이게 무리한 다이어트 때문일까요? 어떻게 하면 입냄새를 없앨 수 있을까요? 네, 이분은 살을 뺀 대신에 입냄새를 그냥 얻으셨습니다. 이거 네. 뭐 어떻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아마 체중 감량을 하시면서 아마 다이어트도 아마 동반을 하고 식이 조절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체중이 감소하게 되면 감소한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 이제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를 하고 지방을 태우게 됩니다. 네. 몸에서 이제 지방이 타면서 발생하게 되는 그런 냄새들이 이제 날 수가 있겠고요. 또 아마 운동을 하면서 물을 좀 많이 섭취를 좀 적게 하셨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입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강 건조증도 아마 동반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들도 너무 긴장한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분 섭취까지 많이 줄여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치질을 꼼꼼히 하는데도 입냄새가 계속 나는 것 같아 신경이 쓰입니다. 인터넷으로 입냄새 제거 방법을 찾아보던 중에 창호지를 껌처럼 씹으면 구취가 없어진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거 믿을 만한 정보인가요? 라고 주셨네요. 구취에 대해서 관심이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예.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내지고 있는데 창호지를 껌처럼 씹으면 구취가 없어진다. 이거 믿을 만한 정보인가요? 네, 창호지를 이용을 해서 구취가 없어진다고 하면 전국에 창호지 판매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마 이제 창호지 얘기가 나온 것은 입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창호지가 거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호지가 거칠기 때문에 치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씹게 되면은 네.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제 네. 생각을 해봤지만 뭐 문헌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진 네. 건 없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식약처에서 허가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구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대체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입안에 침이 잘 고이게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라는데 설탕 성분이 적은 껌을 주기적으로 씹어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씹어준다는 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입냄새 때문에 이제 껌을 대신하기도 하는데 네. 말이죠. 이제 껌을 씹는 이제 단물이 빠질 때까지만 씹어서는 안 되고요. 단물이 빠진 이후에도 침샘을 자극하는 정도. 우리가 침샘을 자극한다는 얘기는 침샘은 귀 밑에 큰 침샘이 있습니다. 네. 그 침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저작을 하는 과정에서 이 침샘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은 저작을 해야만 그 침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 이상은 좀 씹어서 하고 너무 턱이 아플 때까지 씹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며칠 전 어머니께서 저에게 구취가 난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셨습니다. 입냄새 자가 진단법을 따라 해봤더니 정말 심한 냄새가 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고 또 양치를 할 때마다 구역질이 심하게 나면서 물 같은 게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구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자, 일단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부터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들, 이제 구호흡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구호흡이 있게 되면 입안이 건조하게 돼서 침의 분비량이 안 그래도 야간에는 떨어지게 되는데 더 떨어지게 돼서 침의 기본적인 기능, 세균을 억제하고 하는 기능들이 더 떨어지게 돼서 아침에 특히 심각한 구취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속에서 신물이 올라온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이제 위산의 그런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미처 소화가 되지 못한 음식물의
그런 냄새들이 또 올 수도 있어서 아마 이분은 내원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 상담실을 통해서 입속 고민들을 풀어봤습니다. 네. 앞서서 침이 구강 건강의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침의 분비를 좀 원활하게 도와주는 입체조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떤 체조법인가요? 입체조법은 최근 9월 달에 보건복지부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자료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입체조는 침이 나오게끔 하는 체조입니다. 네. 그래서 침 분비를 촉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안을 기계적으로 세정하는 방법, 그리고 구강 내 세균수를 감소시키고 중요한 휘발성 황화합물을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혀를 다양한 방법으로 자극을 주는 방법이고요. 네. 혀를 입천장에 올리고 어느 정도 멈춰 있고 양쪽 뺨에 이렇게 대고 있는 방법들, 입천장 그리고 앞니 이런 곳에 대고 있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입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큰 침샘 이외에도 작은 침샘들이 수천 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 침샘들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실제적으로 입안을 마르는 느낌을 주는 데는 이런 작은 침샘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체조는 그런 작은 침샘들을 자극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 가지 구취와 관련해서 진단법, 또 치료법, 예방법까지 다 함께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시기다 보니까 구취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해지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구강 내 어떤 건강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 주신다면요. 예,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입냄새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네. 사실 구강 건강은 구강암과 같은 일부 치명적인 그런 질환 이외에는 죽음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네. 하지만 구강질환은 대부분 한 번 생기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구강 건강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꼭 후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결같이 왜 이제서야 치과에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데요.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치과의 문턱이 많이 낮아지고 대부분의 건강보험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질환들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꼭 앞으로는 외양과는 꼭 소를 잃기 전에 고치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짧게는 한 4, 50년, 길게는 6, 70년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주는 치아입니다. 그 소중함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구취의 원인과 진단, 또 치료와 예방법, 또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법까지 함께 네. 알아봤습니다. 구강내과 변진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